연결할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암마을 은평에 살고 있고요. 전암마을은 사실 제가 2008년도쯤에 영국에 있는 작은 마을 토트네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연하게 살게 됐는데 그 마을이 전암마을이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술집에 가도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피크오일에 대해서.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뭐 학자만 있나 그랬는데 교회에 가도 성당에 가도 뭐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모여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을이 동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읍내 정도 되는 데고 직업도 뭐 농부나 뭐 이렇게 생산자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아주 그냥 일반적인 소식인들이 사는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엄청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었는데 영국에서 가장 크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공간이 어딜 것 같으세요? 크고 멋있는데 사람이 안 와. 성당. 예. 동네 성당이 엄청 많아요. 동네 여기마다 성당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루는 거기서 잠을 그 성당이 이렇게 보이는 집 앞에 제가 방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성당에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시골 마을에서 다 때를 지어서 그 성당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분명히 맛있는 걸 주는가 보다. 저도 이렇게 따라 들어갔는데 그 성당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조안나 메시라고 그 생태학자가 거기 그 시골 마을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이 바뀐 어떤 순간이었는데 그 조안나 메시가 그 세계적인 그 생태 철학자이기도 한 그분이 그 동네 시골에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이 정도 지난 한 2200년 정도 이 정도의 지구의 기후 위기로 대멸종이 일어나고 소수의 살아남은 인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후손들이겠죠. 그 후손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산을 헤매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큰 무덤 같은 거를 이제 발견하고 아주 깜짝 놀라서 그걸 굉장히 우리 선조들이 남긴 거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고 딱 들어갔는데 그것이 핵발전소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는 그게 엄청난 보물찾고거나 이러길 바랬는데 그 미래에 남을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전암마을 토트네스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그냥 마을 주민들이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 기후위기에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생태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전암마을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퍼머컬처는 생태마을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거라고 했는데 사실 생태마을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집단 이주를 해서 땅도 사고 거기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68세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긴 했지만 뭐 종교적 공동체나 이렇게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있지 않고서는 되게 어려워서 만들고도 많이 망하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데들도 그닥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런 마을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당장 하자 이 운동이 일어난 게 바로 전암마을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지금 당장 나의 삶을 바꾸자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전암마을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2006년에 아일랜드의 킨세일이라고 아주 작은 마을의 농부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네 마을은 섬마을이어가지고 계속 물에 잠기는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2040년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농부인 내가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마을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식으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짜고 이것을 우리 마을의 공동의 실천 과제로 지금부터 바꾸자 이렇게 선언한 운동이 전암마을의 시작이었는데 그
그 불과 1년 지나서 유럽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벌어지면서 영국에 500개 뭐 이런 식으로 50여 개 나라에서 그 몇 년 사이에 만여 개의 마을이 스스로 전환마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생태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운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2000년대 그 초반부터 벌어진 유럽의 이 기후 전환 운동인데요. 그래서 이 운동의 수혜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20대 초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퍼마컬처를 배우고 이렇게 실천적인 방법들을 스스로 이제 터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 지구의 가장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20대를 만들어낸다. 이 기후위기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그 유럽의 20대들은 탄소 배출 많이 나온다고요. 버스도 잘 안 타고 걸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자기 스스로 실천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실천들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영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전환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초반에는 다 퍼마컬처를 통해서 학교나 마을로 들어가서 공간, 거점들을 생태적으로 바꾸고 공유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환마을들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전환마을, 특히 에너지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에서 하는 지원 사업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광주에서도 했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원 사업이 딱 끊기면은 없어져요. 남아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전환마을들은 여전히 전환마을 운동을 하고 있고 나라의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주민들만이 같이 자치적으로 공동체나 경제활동을 통해서 전환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나라 특이한 게 있어요. 전환학교 연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안학교들이 있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마을들에서 학교에서 말하자면은 생태적으로 전환, 공부하고 뭐 좀 더 다른 삶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졸업하면 다시 자본주의를 가서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가 있는 마을을 이렇게 바꾸자 하고 했던 운동이 바로 이 전환학교연대가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환학교연대와 전환마을연대가 같이 전환마을을 만드는 네트워크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을들이 국가의 뭐 비용이나 이런 거와 무관하게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생태적 전환 운동을 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연하게 너무 한국이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구글에다 이렇게 쳤어요. 살기 좋은 마을 이렇게 쳤는데 전환마을 토트네스라고 영국의 시골 마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한 몇 달만 쉬다 오면은 좀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갔는데 이 마을에 가서 한 며칠 살아보니까 마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많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동네에 한 100여 개의 상점이 있는 시골의 작은 읍내 마을이에요. 상점도 많이 없고 정말 작은 동네거든요. 인구 한 2만 정도 되는 조그만 시골의 읍내 정도 마을이고 그 주변으로는 다 농지고 그래서 농민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이 마을에 가서 빵을 하나 샀더니 빵의 뒷면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밀은 누가 농사지었고 이거 도정은 누가 했으며 이거 견과류는 누가 만들었고 이거는 누가 빵을 만들었고 포장지는 누가 만들었는데 동네 사람 이름이 한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는데 동네에서 뭘 살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을이 그런 마을이더라고요. 동네에서 제가 갔을 때 아주 조그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냥 안 유명한 데였어요. 뭐 스타벅스도 아니고 그냥 그 다국적 기업이 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 커피숍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고 우리 마을의 경제 발전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한테 이 마을 사람들이 뭐 생태적이나 이런 전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네 그냥 작은 커피숍을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웃기게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은평구에서 마을 회의를 하는데 저희 통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골목마다 스타벅스를 만들고 맥도날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네. 예, 이 동네는 마을 사람들의 경제, 순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동네마다 다 가게는 있지만 정말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가게라는 건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소비를 해도 모르는 다국적 기업의 그 주주들한테 돈이 대부분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동네 가게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그 돈이 우리 동네 남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이 마을은 가서 뭘 소비를 해도 동네에 돈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네 여기에 상점이 100여 개인데 이 중에 20개는 세컨핸드, 그러니까 그 중고 가게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 중고 가게들을 대부분 다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성당에서도 운영하고 또 거기에 그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 카톨릭이 별로 없는 그 영국이잖아요. 다 성공회잖아요. 근데 거기 가운데 이제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안 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성당을 나한테 줘라. 줘가지고 이 성당을 주면 내가 일주일에 100명씩 여기 살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100명이 일주일마다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동네에 농부님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생산자가 많으셨는데 그 버려지는 농산물이 되게 많아서 그거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해서 공짜로 드리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걸 했는데 처음엔 몇 명이 오더니 점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마을에 난민이 들어왔어요. 유럽의 난민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밥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 저도 이제 중간에 나왔는데 한국에 이제 비자가 말소돼서 들어오게 됐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못 받았는데 난민은 2,000명을 받았대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그 공간을 주시고 근데 뭐 살수식이 아니라 뭐 농작물 그 못난이 농작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잉여도 남아있는 거 지금 팔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사실 올 3월에 아시시에 갔었어요. 2박이 아시시인데 아시시에 성당에 간 게 아니라 사실 거기 그 난민들이 그 바다에서 지금 이탈리아가 굉장히 심각한 게 그 난민이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배가 파손되면은 100%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을 건지면 불법으로 한다고 잡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잡혀가야겠다. 봤어요. 외국인이니까 잡아가지고 금방 내놓을 것 같아서 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그 넘어오다가 배가 파손되고 그 이탈리아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오다가 굉장히 많이 죽는 거예요. 지중해 넘다가. 근데 이제 아시시에 그쪽에 그 이제 퍼머컬처 운동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음식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난민총에 갖다 주고 그 난민들을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육지로 데려오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많이 지금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의 큰 문제가 지중해를 넘어오는 사람들을 죽으라고 그냥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특히 터키에 지진 크게 나고 뭐 이러면서 더 많이 난민들이 지중해를 넘어오다가 그렇게 바다에서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정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갔었는데 이 마을에서는 그거를 처음에도 이 토트네스도 분쟁이 되게 많았어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못 받는다. 누가 먹여 살릴 거고 누가 할 거냐. 교회에 다 비어있던데 교회에서 재워주자. 교회에 다 비어있다. 성당 다 비어있는데 성당에서 재워주고 그리고 먹을 거는 이렇게 농민들이 모아온 거 안 팔린 거 이렇게 모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시작된 운동인데 정말 많은 난민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자른 건 마음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공간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을 공동체가 서로를 돌볼 수 있고 그것들이 가능하니까. 저는
처음에 이 토트네스에 갔을 때 마을에 대한 것들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마을을 아주 쉽게 배웠어요. 첫날부터 인생이 좀 바뀌었거든요. 첫날 여러분 배고프면 다 슈퍼마켓 가시잖아요. 저도 배고파서 첫날 그 공항에서 딱 내려서 제 집을 찾아간 다음에 배가 고파서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래서 그날을 너무 잊을 수가 없어 그날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이 앞자리에서 제가 슈퍼마켓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딱 선생님들 같은 할머니와 뭐 어른들 분이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22명이었어요. 22명이 저를 이렇게 에워싸더니 이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지구가 망하고 우리 동네 농부가 굶어 죽고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첫날인데 영어로 막 하니까 제가 영어를 잘못 들었는 줄 알고 다시 한번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다국적 기업의 슈퍼마켓에 가면 우리 마을 경제가 계속 죽는 거다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소비를 하거나 우리 동네 농부들이 하는 혹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가게에서 소비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같이 농사를 짓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막 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머컬처를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2명 중에 한 분의 할머니가 그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후지였어요. 1년 후에 알았어요. 제가 워낙에 생태적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무식이 생짜 무식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을에서 이제 안식년이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사회적 농업 이런 운동을 하고 계셔서 그때 참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굉장히 특별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마을 살이를 정말 제대로 공부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농사도 짓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살던 이 토트네스라고 하는 전암 마을은 동네 사람들이 다 100% 그러면 이렇게 생태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을에도 그냥 뭐 자본주의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광주를 비롯해서 여러분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통구조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의 이런 유통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것들을 싼 가격에 이렇게 사게 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자연의 자원을 착취하는 거나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게 싸니까 대부분 사고 빨리 소비하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소비된 곳이 사실 슈퍼마켓이거든요. 전체 유통구조, 전 세계 유통구조는 약 90% 이상이 다 이런 대형 유통 체인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강주도 그렇고 대부분 소비율을 보면 한 90%는 이런 대형 유통 체인에 다 이렇게 잠식돼 있어요. 그러면 이 슈퍼마켓의 이용률을 보면 뭐가 다른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90%라면 이 토트네스에 있는 슈퍼마켓의 이용률은 75%를 해요. 그러면 차이가 있죠. 15% 차이 나잖아요. 자, 이 15% 저는 처음에 15%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 굉장히 유명한 생태마을이고 전암마을이면 15%밖에 차이가 안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동네에 이렇게 많은 상점이 있고 한데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연간 한 동네에 한 45억이 남고 이 돈이 계속 지역에서 유통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전 세계에서 특히 영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는 마을인데 사실 귀농귀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은 유독 20, 30대가 많아요. 전체 귀농귀촌의 인구의 60% 이상이 20, 30대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동네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이 얘기는 동네에서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년에 15만 원만 동네에서 소비를 하면 이렇게 인구 2만인 경우에는 약 45억 정도가 동네에서 돈이 남고 이 돈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창업도 하고 동네를 위한 일을 한다는 거죠.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경제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좀 더 생태적인 거, 마을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도 전암마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가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활동가로 취직할 생각은 없었는데
비자가 만료되면 안 돼서 할 수 없이 취직을 했어요. 비자가 만료돼가지고 학생 비자로 있었는데 연장을 첫 번째로 학생 비자로 하고 두 번째로 또 연장을 해야 돼서 여기 전남마을 토트네스에 활동가로 취직을 했거든요. 처음에 저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동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동네에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력 발전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풍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체의 에너지를 한 50%는 자급을 하자 마을에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단계적 계획으로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 그룹에 들어가서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에너지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 골목을 이렇게 맞닿고 있는 10가족 구식을 이렇게 모아요. 근데 골목이 맞닿고 있어도 읍내라서 그런지 그렇게 서로 안 친하더라고요. 얼굴만 아는 정도? 근데 10가족씩 모아서 100그룹을 이제 에너지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이제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는데 10가구가 자 에너지 교육을 딱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에너지 교육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10가구라는 입장으로 딱. 에너지 교육 처음에는 보통 코드부터 뽑아요. 다 코드부터 뽑고 이제 뭐 절연도 하고 단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교육을 받다 보면 에너지가 점점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영국은 전기세가 비싸다 보니까 이 교육을 했더니 전기가 엄청나게 저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게는 한 가구당 뭐 100만 원씩 줄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가구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거의 3달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3달 정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스템도 만들고 에너지가 저감되지 않는 어떤 시점이 딱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으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회의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이 교육은 끝난 것 같다. 에너지 줄일 만큼 줄였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그때부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10가족씩 모인 100그룹에 아주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친해지고 나니까 질적 변화가 생긴 거예요. 10가족씩 모여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맨날 슈퍼마켓에 가서 그냥 다 사오네? 그러지 말고 우리 집 마당 하나를 비울 테니 여기 같이 농사를 지어서 같이 이걸로 먹거리를 자급을 하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맨날 회의를 하느라고 카페에 가는데 우리 집에 창고 하나를 바꿔서 여기에다가 카페를 만들어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여기를 쓰자. 그리고 나중에 빗물을 저장해서 농사를 짓자 이렇게 되는데 비가 또 너무 많이 와. 근데 빗물이 너무 많이 남아.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세탁기를 한 집으로 옮겨서 여기를 세탁실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시스템을 자기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친해지니까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야, 기후변화는 이 각자 도생 때문에 생긴 거구나.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돌보고 그러면 욕망도 조절할 수 있고 더 많이 소비하기보다는 더 많이 나눌 궁리를 하는데 우리를 다 분리시켜 놨더니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가질 궁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이때 바꿨어요. 뭔가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관계를 연결하고 더 많이 사람을 만나게 해야 이 기후변화, 이 기후위기를 끝낸다는 걸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너지 전환 모임 계속 유지를 하고 에너지를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줄일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만드는 거를 다 없애도 에너지가 줄어지는 걸 이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그 강에 흐르는 조력 발전소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로만 학교나 뭐 공공부지에 전기를 대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줄이고 관계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이런 관계의 전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탈성장을 배우게 된 거예요. 탈성장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는 절대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탈성장은 사실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함께하고 관계를 연결하고 이렇게 뭐 생산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죠. 이런 탈성장을 동네 사람들이 이제 연습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도 서울 한복판이지만 탈성장을 연습하기 위해서 서울 사람들이 막 농사도 같이 짓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강화도 사람인데 저희 엄마가 강화도 육종 마늘을 씨마늘을 하라고 주셨어요. 6쪽을 이렇게 갈라서 심잖아요. 근데 농사를 어찌나 우리가 그지같이 졌는지 육종 마늘보다 더 작은 마늘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쪼개서 깔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희가 같이 농사 짓고 하니까 이걸 다 까서 김장까지 저희가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 묵은지도 묵혀가지고 막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연습이 안 된 상태라면은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후 위기나 기후 재난에서는 이런 것들이 연습되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굉장히 이것이 재난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이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탈성장이라는 거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 이 연습은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에너지 공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계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이분들과 그 탈성장에 대해서 나의 욕망에 대해서 비춰보고 이 욕망들을 내려놓는 것들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아니라 마음의 채워짐으로 채우고요. 그것들을 좀 더 사회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확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탈성장은 생산자가 되는 것이 첫째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마을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풀을 뜯어서 지금 샴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풀 샴푸. 아까 오다 보니 저기 소리쟁이 있던데 그 소리쟁이로 만든 샴푸인데요. 저희 동네 사람들은 생산자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로 샴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만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벌크라고 해서 한꺼번에 생산한 다음에 서로 나눠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도 가고 불교도 가고 절에도 가고 일요일에 가서 저희 마을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막 시켜줘요. 왜냐면 때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알려주고 이렇게 나눠가면 된다. 이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 사람들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생산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레시피도 알려주고 이 풀을 먹으면 된다. 이걸로 만들면 된다.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거 사시잖아요. 그걸로는 착한 소비하고 뭐 이런 걸로는 세상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1% 생산해서 그것을 나누고 그걸 잉여를 여러분과 나눌 때 10%가 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끝난다고 하거든요. 기후위기가 그럼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소비자가 아니라 좋은 생산자가 돼서 지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나는 다 생산할 수 없으니 이웃과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이것만이 사실 이 지금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소비를 넘어서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마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 생산하고 공유 경제를 만들고 도시 한복판이지만 먹거리도 생산하고 이런 활동들을 동네 사람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3년도에 제가 2013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피크 오일에 대해서 동네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을 때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퍼마컬처 교육을 했었어요. 그때 2030년에 안전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같이 디자인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거를 막 디자인을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미래를 막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뽕을 맞아요. 흥분해요. 그래가지고 2030년까지 저희도 에너지 저감 계획, 먹거리 계획 이런 걸 동네 사람들하고 막 디자인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사람들이 흥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교육이 딱 끝나자마자 2014년에 이 교육이 끝나고 바로 동네 사람들하고 2억을 모아가지고 바로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한 달 반이 걸렸어요. 이게 딱 끝나자마자. 그래서 미쳤구나. 사람들이 다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만든 식당이 밥풀꽃이라고 하는 식당이고 도시 한복판에서 로컬 푸드를 하는 식당을 했어요. 아니 도시에서 어떻게 로컬 푸드를 해요?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도시에서도 잉여가 나오니까 1%씩 서로 나누고 하니까 정말 밥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시 근교,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벼농사 지시는 분, 이런 분들도 전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연결해서 밥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에 저희가 개업해서 쭉 가다가
코로나가 딱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는 2010년, 20년 초에 또 한 번 각성을 해서 채식식당으로 딱 전환을 했어요. 근데 아시죠? 식당에서 밥을 먹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망했구나.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망했구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에게 또 다른 전환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당에 사람은 오지 못하게 하는데 동네를 찾아보니까 밥을 못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뭐 여전히 뭐 이렇게 그 로컬 푸드로 하고 또 생산자가 명확한 음식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도시락 3개를 배달하기 시작했는데 동네에 직접 가서 보니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회용기를 안 쓰다 보니까 도시락을 갖다 드리고 다시 갖다 드리면서 받아오게 됐어요. 일주일에 2번을 꼭 만나게 된 거예요. 도시락 3개를 이제 이렇게 3개부터 배달을 했는데 이제 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보니까 동네에 그 코로나로 저희가 방문했다가 돌아가신 분도 만나게 되고 아파서 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도 만나게 되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니까 지역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한 끼를 후원하겠다, 2끼를 후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과 1년 사이에 저희가 도시락 300개를 배달하게 됐고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서 마을 공간을 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부어, 도시락 부어까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재난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뭔가, 그리고 기후위기 맞죠? 이제 사실 재난인데 이때 서로 돌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 안에서 또 우리도 서로를 먹여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의 힘이 아닌가? 재난에서는 이런 관계들이 있는 공동체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마시고 아까 5명 힘든 거 제가 다 봤어요. 그분들과 함께 내 주변의 이웃들이 어떤 상태이신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에게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만드시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 전원마을 우평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풀 뜯어서 밥을 한 거예요. 풀을 뜯어가지고 풀 요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장이 긴 민족인 거 아세요? 예, 우리는 풀만 먹고 진화해가지고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장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 고기 먹으면 병 나서 죽어요. 예,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그렇거든요. 풀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컬 푸드나 이런 것도 있지만 밥풀 꽂은 이유가 풀도 정말 올려요. 밥상에 먹을 수 있는 풀, 약이 되는 풀 이런 것도 하고 학교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생활때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저희 마을에서 학교에서도 다 배워요. 그래서 저희 마을의 30개 학교에서 다 기본적으로 풀을 다 뜯어먹는 강의를 하고 풀로 생활책 만들고 네, 풀로 서양 요리하고 파티 요리하고 이런 걸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세요. 우리 자원이 없어서 이런 거 없어서 못한다는데 풀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정말로 저희 마을 스스로가 우리 풀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풀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모임도 있어요. 저희 마을에. 왜 풀뿌리를 찾냐면 그걸로 샴푸 만들어야 돼가지고 풀뿌리를 찾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것들 많이 하고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교육 프로그램, 생태적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 해야 될 것 같고 아이들한테 많은 것들을 전달해야 될 것 같지만 가치만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데 농사를 뭐 한 30가지 짓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풀만 뜯어가지고 부침개만 연구하는 모임들을 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요리를 하니까 좋아하고 또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진 않지만 자연과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학교 화단을 다 허브나 풀류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길러서 이런 요리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기대하시겠지만 수업은 그지 같아요. 정신없고 다 그러는데 그 인스타 거기다 올릴 때만 지구를 막 다 구하고 있어요.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야 그랬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바뀌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 친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을에서 하는데 저희가 마을 학교를 생태학교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뭐 샴푸나 이런 거 다 공채로 만들고 치약, 로션 같은 거
고체로 만드는 거를 학교 하단에서 뜯어서 이렇게 하는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수업 디자인할 때 30개 학교 다 똑같이 아이들이 요 수익금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디자인을 해요. 근데 30개 학교가 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똑같아요. 뭘 하고 싶다고 했을까요? 아이들이? 뭐 자연을 돕고 뭐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다 노래방 가거나 파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그걸 하게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저희 같은데 뭐 도시락에도 기부도 하고 뭐 환경기금도 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90%는 다 이렇게 놀고 먹는 거에 탕진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런 창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연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동네에서 한번 팔아보고 이것들이 동네에서 순환되는가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이런 경제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생산자가 한번 돼본 거잖아요.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 인스타나 이런 데는 멋있게 나오지만 아무튼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뭐 생활제를 만들어서 벌크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서 샤프가 떨어지면 모이는 모임, 비누가 떨어지면 모이는 모임, 치약이 떨어지면 모이는 모임이 10그룹씩, 10명씩 해서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직접 생산하는 모임들을 마을에서 만들고 있고 또 기후농부라고 해서 우평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탄소를 저장하는 모임 그리고 여기에 나온 잉여를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모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 어떤 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혼자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 기후위기고 얼마 전에 열반하셨 그 틴나탄 스님이 새로운 미륵, 새로운 그 대안은 사실 개인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동체가 미래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기후위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이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고 같이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 활동들을 여러분 사시는 곳 가까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퍼머컬처를 통해서 지역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침투를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전환마을을 만들고 이런 걸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어서 지금은 전국에서 퍼머컬처도 하고 전환마을도 선언하고 이런 거점들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맞습니다. 네. 전도는 어떻게 해요? 잘하나요? 저희가 훈련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3.5%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체노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은 성공한 운동을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그러니까 불가능한 어떤 일이 가능한 그 수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 지구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운동이 흑인 민권운동, 흑인이 이제 자유를 얻는 것과 그리고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는 이 두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를 분석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50%는 찬성하고 이 운동이 성공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바로 3.5%가 여기에 동의하면 이것이 상식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3.5%가 3.5%가 이것을 동의하면 이것이 마치 50%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5%를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희 마을에서 훈련할 때 전철을 타잖아요. 옆 사람한테 말하는 걸 알려줘요. 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0.5%가 되고 내가 3명을 꼬시면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운동이 그랬듯이 내가 내 주변에 3명을 바꿀 수 있으면 세상이 바뀌고 그 사람들과 새로운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질적 변화가 있을 때 언제 딱 이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야 질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소위 그런 것들이
혁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운동들을 시작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0.5%가 돼서 3명을 꼬셔와요. 이게 저희 마을의 지령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슬쩍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전도 수업 같이 막 교육을 받아요. 이게 전 세계 전환마을 운동이 10년 사이에 이렇게 퍼진 사실 핵심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불타서 싹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옆 지나가는 세 사람한테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 그러면서 이런 연습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작해서 파리 시작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퍼마컬처 농부였는데 지난 코로나 때 파리 시작이 됐거든요. 퍼마컬처하고 전환마을 운동하다가 파리를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는 파리로 바꾸겠다고 선언해서 시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안 이달구 시장은 이렇게 퍼마컬처를 하고 동네에 먹거리 숲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이 에너지를 자극하고 걸어서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시장이 돼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불가능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10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 활동들은 아주 미세하고 점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 행동이 이런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평화롭게 의식주를 자극하고 그 잉여를 나누고 서로 돌볼 수 있는 돌봄이 늘 있는 공간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기후위기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낙담을 하고 내가 지금 뭘 해도 못할 거야. 이미 지구는 늦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후위기는 희망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보일 수 있는 미래,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미래가 있을 때야만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낙담을 해서는 그 미래를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비저닝을 가지고 그 공간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이거라고 상정하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뭘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 낙관의 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그 상을 띄워놓고 그 향해서 가겠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혁명가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혁명은 여러분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곳에 방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방주가 내 집 앞, 우리 성당안 이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노아는 이 신의 신탁을 딱 받고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대홍수가 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뭐라고 들었냐면 제가 처음에 듣고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노아가 방주 큰 배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은 100년 가까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오래 산 것도 있지만 한 번도 지치지 않고 그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결국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와 정말 신을 믿고 신을 정말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신도 사랑했겠지만 정말 그 많은 생명을 얼마나 살리고 싶었으면 단 그 100년 동안 쉬지 않고 그렇게 그 생명을 실을 배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재난이 올 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방주가 없으면 아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어떤 피조물도 거기에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그만큼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구에 지금 의탁하고 많은 피조물들에 의탁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가 없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피조물들을 담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 주시고 그 공간이 지구에 아주 작지만 큰 혁명의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거점들을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